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건너편 자리에서 처녀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에 유리창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눈기운이 흘러들어왔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한 바퀴 이렇게 동네를 좀 돌았는데 날씨도 꽤 쌀쌀해서 잠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술 좀 여민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한 2시간 뒤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침에 한번 정신을 좀 맑게 할까 싶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책을 한 권 나눌 텐데요. 매번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은 지 꽤 오래됐는데 특별히 또 눈이 오는 날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 아직 서울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아직 첫눈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유명한 소설인 이 설국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면 또 꽤 어려운 책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깊이 끌려 들어가는 소설이었어요. 특히나 첫 대목이 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 소설은 스토리 라인이 별로 없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섬세하고 정말 서정적이고요. 하나하나의 사람의 심리, 사람의 행동, 우리가 처하고 있는 주위의 환경, 또 변화, 기후의 변화,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찰력이 뛰어난지, 또 우리 현대인의 고독을 정말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단 이 책은 68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70 넘어서 자살을 했는데 참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일단 스토리가 거의 변화가 없어. 그냥 대부분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반복적인 얘기들 속에 조그만 심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일단 시마무라는 사람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공허함과 허전함, 인생에 대한 허무, 무기력 이런 것들이 아주 꽉 차있는 한 인간이 주인공이잖아, 그치? 이 첫 대목에서 나오는 대목이 거의 설국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 이게 잔상으로 오래 남아있는 거야. 설국하면은 이 부분이 떠나질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딱 두 줄인데 이 두 줄이 설국 전체를 나타내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건 다 내 해석인데 자, 첫째, 국경. 나는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왜 국경일까? 국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야.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굉장히 섬세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지 않았을 거야. 국경이라는 단어, 이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국경의 긴 터널이야, 짧은 터널이 아니라. 터널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밝았던 세계가 갑자기 딱 단절이 되잖아. 그 단절이 되는 답답함과 공포가 밀려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세상이 확 전환되는 느낌 들잖아.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터널이 지나간 그 바깥 세상은 이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세상이 올까, 다른 광경이 올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생기잖아. 일단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라는 대목은 어떤 것이냐면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거의 느끼지 않는 무의식의 시마무라라는 사람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내 의식들이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갖고 있던 단절된 시간으로부터 확 깨는 전환이 확 돼버리는데 환희이든 희열이든 놀라우면 아무 상관없어. 어쨌거나 오는 그 세계가 바로 뭐냐 하면 눈의 고장이었다 이런 단어예요. 엄청난 눈으로 쌓여있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있는 거지. 그게 바로 설국이야. 우리가 왜 이런 두 대목에서 이렇게 가슴이 움직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세계들이야. 막 폭닥폭닥 거리고 뭐 이러는 속에 갑자기 그런 세계로 가고 싶은 욕망들이 속에 눌려있기도 하고 있어. 그 세계를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긴 터널을 지나는 거지.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그 다음에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 신호소에 멈춰섰다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상상해? 신호소에 멈췄으면서 비로소 그 세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잖아. 환상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소에 딱 서면서 눈의 세계들이 눈앞에 쫙 들어오지. 기차가 멎으니까 아 여기가 내가 왔구나 라는 거지. 그 다음 일어날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장되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설국은. 그러면서 이제 시마무라는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서 내리는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제 요코나 비롯해서 몇 사람의 일들이 그냥
남의 일인 듯이 이렇게 보면서 그와 무기력과 무모하고 허무함 속에서 욕고라는 또 한 여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냥 삶의 불씨 같은 흥미가 생기잖아. 여성에 대한 흥미기도 하고 삶의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사연들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설국에 도착하면서 그게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아마 터널의 이쪽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별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시마무라는. 배경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보다는 그 설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뭔지 모르는 환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약간 신비감도 있는 것 같고 화려하고 뭔가 복잡한 얘기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나는 사실은 이 설국이라는 소설의 가장 매력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담담한 사람들의 심리들이지. 이 설국의 이 도시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아픔도 좋고 허무도 좋고 공허도 좋고 슬픔도 좋고 방황도 좋고 무기력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눈이 덮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한 대표적인 3명의 얘기들, 심리의 변화와 또 그 심리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정말로 디테일한 표현들, 그리고 그 디테일한 표현들 속에 사는 그들, 삶 전체를 그냥 공허허전이라는 개념으로서, 특히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개념으로 본 것은 코마코가 결국 게이샤가 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삶 자체가 그의 뜻과 꿈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 요코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바로 설국이야. 우리가 눈이 무엇인가 하고는 또 눈이 내린 풍경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대목에서 이미 굉장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 현실에서의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확 덮어줄 것만 같은, 그리고 마치 새롭게 뭔가를 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설렘, 혹은 또 어떻게 본다면 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다시 정화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 마치 내가 원했던 것인데 표현할 수 없었거나 혹은 원했는데 몰랐던 것들, 그런 세계가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야. 막 어마어마한 세계가 확 다가오는 거야, 눈이라는 세계들이. 그래서 그냥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습관화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어떤 의미도 없는 삶들을 또 본성 깊이 이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자그마한 불씨가 나를 땡겨서 그 기차를 타게 만들고, 이런 설국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잠깐 나의 공허감들이 일반화되거나 혹은 또 잠깐 잊혀진다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혹은 그 안에서 융화돼 버리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다시 여길 도망치듯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만 되는 현대인들의 시마무라로 표현되는 그 나이대에 갖고 있는 그들의 그 공허함과 무기력, 이런.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은 거지, 안에도 여전히. 시마무라 왜 그러지? 뭐야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뭔지 뚜렷하지 않은 현대인들,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삶을 깊이 있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갖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들, 이런 심리들이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설국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그러한 심리 상태의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바로 하얀 완벽한 설국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이러한 그 주제 자체가 엄청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 눈에다가 그걸 대비시켰을 때 이 사라져가는 혹은 또 더 드러나는 모습들을 만들어 나간 가스나리의 상상력과 세계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우리는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되냐면, 시마무라는 왜 공허하며 허전하며 고독하며 무기력할까? 우리는 왜 무기력할까? 왜 그는 무기력할까라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근데 내 안에 그 모습이 항상 있어.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찡하고
잡으니까 내용은 밋밋한 것 같은데 놓을 수가 없었다. 계속 빨려 들어간다. 근데 이 책이 그래, 진짜. 그게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독과 무기력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거나 억눌려져 있던 것들, 그걸 이렇게 드러내기 두려운 나. 남한테 드러내는 건 더더욱이 어렵지만 나한테 스스로 그걸 드러내기도 어려운 내가, 이러한 인물이 마치 내가 투영되던 것 같은 그런 것. 다시 말하면 나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들이 몽땅 갑자기 시마무라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야. 그럴 때 갑자기 시마무라가 정말 동떨어진 인물 같았는데 갑자기 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밤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 시마무라라는 인물, 그 떠나는 구체적인 목표도 별로 없고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니가타로 가는 거지, 고장으로. 왜 그럴까라는 문제. 그런데 마치 내일 같아. 나도 언젠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족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냥 밤기차를 타고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나가 갑자기 투영되는 느낌 같은 거가 받는 거지. 시마무라는 왜 그렇게 구마코에게 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주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랑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한때 그렇게 불타올랐던 사랑인데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그러한 사랑들을 엄청난 결실과 진짜 숭고하고 아름답고 막 영원 불멸인 것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오히려 또 나는 그 시마무라는 사람이 무기력함과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지적인 면이 있다고 봐. 인생을 탁 반추해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깊은 철학적인 얘기들이란 말이야. 사랑의 뒤끝까지를 알고 있는지 않을까, 시마무라.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사람이 현실에서 겪었던 뭐 그다지 의미 있는 것들이 없었다, 삶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밤기차 타고 새로운 세계로 잠깐 넘어오는 거지. 게이샤인 이 고마코라고 하는 여인의 특징적인 게 뭐야? 그 또한 대단히 열정적인 여인이지.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나 그 안에도 또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여인이야. 그래서 시마무라는 사람과 약간의 컨셉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100% 열정적이라면 어떻게든지 막 달려왔겠지. 근데 그 고마코도 어느 선까지 하고 자꾸 자제를 하잖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주 그 직접적인 표현이나 계기를 만들지는 않아. 시마무라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속의 심리는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허나 허전함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게으름이나 에너지가 없음이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내 주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과 내가 접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의미 정도, 끝까지 무의미를 두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 간의 어떤 같은 장소에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욕정과 욕구들이 문득문득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을 또 눌러버리거나 그냥 스르륵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무기력과 공허감 같은 것들이 그런 욕정과 애정이 구체화되는 것조차를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설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 고마코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속에 내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시마무라의 생각들, 그러면서 또 요코가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그 묘한 상태들이잖아요. 요코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들이 기차역에서 봤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막 이게 중첩되면서 이러한 심리들이 머물거나 자제되거나 확대되거나 기대하는 것들을 그 안에 모든 사물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나방이 이렇게 파다닥거리는 모습, 떨어져 죽는 거, 주전자가 끓는 모습이라든지 그 난로에 석탄이 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수많은 주위에서의 그러한 세밀한 변화들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각되고 또 억눌리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참 현대인이 고독한 것 같지.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한 것조차도 완전히 믿지 않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결말적인 것들에 대해 이미 놔버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조차 안 하는 것도, 그래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읽고 나면 찝찝하다기보다 약간 멍멍해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또 뭔지 모르는 기대를 하게 되고,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그리움이 이렇게 막 담겨있는 책이야. 고마코가 그리워하는 시마무라도 있고, 시마무라가 표현하지 않으나 정말 그리운 또 고마코도 있고, 뭐 아니면 내 공허함의 끝자락을 찾아간다, 기억의 어떤 습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학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는 그다지 그렇게 명확한 얘기들이 아니야. 어떤 인과관계가 막 정확한 얘기들이 아니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내 안에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어떤 문학작품을 통해서 확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또 모호해가지고 잘 몰랐던 어떤 것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구체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하나의 숨겨져 있는 거를 그렇게 드러내준 작가의 그 세계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야속하기도 하지. 왜냐하면 그냥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안 봤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기분도 없지 않아 들어. 보면 위안이 되는 것도 있다. 또 하나는 내 삶이 결국은 저런 건가, 또다시 무기력 속으로 난 들어가야 되는가 라는 또 뭔지 모르는 허전함은 늘 남아있잖아. 기본적인 문학적 베이스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감성들이 좀 무지하지 않게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문학 안에 쓰는 어휘들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라든지 어떤 어휘가 이렇게 합쳐지게 될 때 만들어지는 그 설명력이라는 것들은 정말 놀라울 때가 많거든. 어떤 문구 안에 어떤 어휘가 들어감으로써 그 문구 전체를 살려주는 이런 것들이 놀랍단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직접 쓰는 역할은 못하더라도 그걸 알아듣는 역할이 있을 때 우리 세계는 그만큼 넓어지는 거지.